반가워요. 네. 근데 그쪽 잘 보여요, 이제? 어때요? 나 필기 해볼게. 보여요? 아, 보이는구나. 아, 그래요. 아니, 저기, 앞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안 보인다 해서 조금 그쪽만 뒤로 당겼어. 그래도 잘 안 보이거나 일단 하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죠? 오늘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뒤돌아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돌리는 게 어때요? 그래요. 돌아도 돼. 의자 책상 바꿔도 됩니다. 그쵸. 지난 시간에는 정치 기능 그리고 법의 대표적인 이념인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법의 이념과 관련된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하는 법 체계설, 법 단계설 얘기했었지. 그래서 법의 위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법의 위계 가장 최상위 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슨 법이었지? 헌법. 그리고 헌법을 따라야 하는 법률. 법률은 누가 만들었죠? 국회, 입법부, 그지? 그리고 그 법률에 의거해서 뭐가 나오지? 명령, 이제 규칙, 그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것을 만드는 주체는 대통령, 그지? 각 부서별, 부처별, 총리. 총리랑 각 부처별 장관. 그죠? 그렇게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자체에서 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조례와 시행규칙. 그지? 그렇게 만든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이제 법치주의라는 것은 rule by law, 그죠? 법에 의한 지배에서 이제 법의 지배, rule of law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죠? 그 법의 지배라고 하는 법치주의에서는 통치자가 법을 활용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마저도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죠? 법이 지배를 받는 대상이 예외가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지. 그리고 그 법치주의 유형으로는 무엇과 무엇? 자,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그래, 형식적 법치주의인데 형식적 합법성이랬으니까. 자, 그럼 반대로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내용상 정당성도 강조한다. 근데 그 내용상 정당성이 기준은 국민의 여러 기본권을 적절히 보장해 주는가. 그 기본권 보장 여부라고 하는 내용상 정당성의 기준이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과 연계되어 있다. 이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 오늘은 그 민주주의,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 나아갔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계열이 좀 많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시계열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뭔가 역사를 얘기할 때에는 고대, 그죠? 고대, 뭐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죠. 네, 많이들 한다. 그치?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국어도 들으시잖아요. 뭐 중세 국어 뭐 이런 표현 하죠. 안 하나? 하잖아요. 중세 국어는 뭐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중세 국어랑 근현대 국어라고 하나요? 그 두 개 차이는 뭐예요? 표기 방식과 발음 방법이 달라서. 그렇군요. 내가 그거 알고 있으면 여기 앉아있겠냐?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야, 그럼 나도 알겠냐? 그냥 물어본 거야. 뭔가 어쨌든 중세랑 근대를 나누는 기준, 이제 고대랑 또 중세를 나누는 기준, 그래서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들이 각자 나름대로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현대,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근현대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래요.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중세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세에는 민주주의가 잘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건 고대, 근대, 현대의 어떤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각각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변곡점은 그 사건이겠지. 어떤 사건이 있었겠지. 사건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근대 민주주의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런 사건들은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도록 하고,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가장 옛날식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직접 민주 정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 제한적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보시면 아테네의 어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오른쪽에는 그죠?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죠. 네, 미술 작품인데 이제 서로가 뭔가 생각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요. 뭔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니기도 하는데 약간 편가르는 느낌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확실히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여튼 계속 같은 목적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뭔가 토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죠?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민회, 평의회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직접 민주적 요소들인데요. 그죠? 민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뭔가 토론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평의회라고 하는 것은 민회에서 나온 어떤 얘기들 중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손들기, 거수투표, 투표 같은 것들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때 이제 주로 나왔던 것들은, 그지? 옆의 도시국가에 전쟁을 치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교류에 대해서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대다수였겠죠. 그죠? 참고로 이때는 국가라는 표현보다는 도시국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시국가라는 표현. 왜 도시국가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국가라고 안 하고 도시국가라고 표현을 할까? 아테네 보고. 점쟁이요? 전쟁. 웃겨보려고 한 겁니다. 들었는데 전쟁이 많아서, 그지? 서로 이렇게 쪼개졌다가 붙었다가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설도 있고, 왜 그럴까 또 뭐. 산지로 둘러싸여서 뭔가 국가적 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위치였다, 지리적으로.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지리적인, 제가 지리를 손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일단 어떤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확실한 것은, 국가라고 뭔가 표현하기에는 좀 스몰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작고 귀여운 뭐 그런 국가였다는 거지. 국가라고 하기에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런 도시국가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교류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이 직접 민주정, 민회나 평의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신분이나 성별이 성인 남성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또 노예나 외국인은 또 참여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직접 민주정치를 제한적으로 만든 요인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고대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 직접 민주정치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중우정치의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중우정치. 다수의, 그죠? 군중이 약간 우매한 군중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하는 그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좀 뭔가 그 질서 정연한 느낌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딱 봐도 그죠? 그쵸? 패 갈라서 싸우고 있고 또 뭐 너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또 생각하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또 이게 맞아 보이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려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며칠 사이에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그렇지 오늘 전쟁 오늘 평의에서 투표할 것은 뭐 옆 동네 스파르타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막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하자 뭐 이러니까 다 죽었어요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고치 하면서 막 우리 저번에 쟤들한테 발렸잖아 이러면서 막 하는데 또 이제 한 다음 날 쟤들니까 생각해 보거든. 또 아닌 것 같은 거야 누군가.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우리 돈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깝치지 말고 그냥 전쟁하지 말자 이러고. 그러네 이러면서 또 막 얘기하는 거지. 근데 또 다음 날 돼서 또 나온 거야. 야 전쟁에서 돈을 뺏어오면 되잖아 하면서 그러네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이제 연속적이었던 거죠. 이제 아테네 당시 전쟁 이제 도시 국가들은 그런 모습들이 제한적인 민주정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요소들이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반쪽짜리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흘러서 중세 시대로 갔지만은 그지? 중세 시대로 갔지만 민주주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어색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왜? 중세에는 민주주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니었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지? 중세 시대 민주주의가 없었던 이유들은 이런 다양한 이론적 배경들이 있지.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나는 태양 왕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던 시대였고, 이때는 그게 진짜 진리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 당연히 우리 루이 14세님은 태양 왕이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왕권 신수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야 해요. 하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했던 그런 시절이지. 절대 왕정, 뭐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착화해주고 당연시하게 만들었던 신분제도, 이런 것들 다 중세시대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저해한 요인들인 거지. 보면 이제 이따위 장난질이 제발 끝나길 희망하며 좀 JPG 돼 있는데, 이 그림 자체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제목이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따위 장난질이 제발 끝나길 바라며. 근데 노예같이 보이는, 그죠? 노예 신분, 농노죠, 농노, 그죠? 농노 신분의 사람이 지금 보면 귀족, 그죠? 그리고 프레이스트, 성직자들을 같이 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왕족이나 뭐 귀족들 모시기도 힘든데 성직자까지 모셔야 되는 그런 그지 같은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좀 아닌 듯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죠? 시빌 레볼루션, 시민혁명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 시민혁명을 발생시키게 된 어떤 이론적 배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해 주실 수 있는 거는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천부인권설, 이 세 가지의 어떤 이론적 배경들이 있겠죠. 네. 이것들 작년 통사 때 다 했나요? 안 했나? 이런 배경이 있었다 정도만 얘기했어요?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막 했었습니까? 그 사이 중간 어디쯤이야? 알겠어요. 그럼 그 중간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 이성을 통해서 기존 사회의 악간습을 의심하고 부수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 계몽사상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과학의 발달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어요. 뭔가 그런 관습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점들을 이제 깨부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성 중심의 어떤 논리들이었던 거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왕이나 나나 눈, 코, 입이 다 똑같이 있고 뭐 그렇거든. 이제 생물학적으로 너랑 나랑 다른 게 뭐야?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me and you인 거야. 이제 의심을 시작하는 거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부수자 뭐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성중심의 사고관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의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줌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그죠? 사회라고 하는 주체가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회가 계약을 하는 설입니다. 직독직해 하면은 그렇잖아, 그지? 여기서의 사회는 이제 국가와 거의 동의어라고 보셔도 돼요. 근대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국가와 거의 흡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흡사하다. 근데 그 국가가 계약을 했다네. 누구랑? 이제 누구랑이 나와야 돼. 그죠? 그리고 why? 왜 계약을 했어? 그리고 무엇을 계약했어? Who, why, what? 그죠? 누구랑 계약했어? 왜 계약을 해야만 했을까? 계약 내용은 뭐야? 이런 것들을 이 사회계약설에서 배운다 보시면 돼요. 다만 좀 공통적으로 이제 사회계약설자들이 얘기를 한 부분들은 계약 내용이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점이야. 여러 사회계약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회계약설 관련된 이론가들이 있는데 그 이론가들은 각각 다른 듯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개인 권리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계약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훗날 정치적 사상으로 자유주의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디테일의 차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교과서에 있는 글들을 조금 읽어 보시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첨부인권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인데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죠. 왕권 신수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상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그지? 왕의 권력은 신이 줬어요. 나의 모두의 인권은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대응되게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죠? 서로 대응되는 논리다. 이런 것들이 합치고 합쳐져서 다양한 시민혁명들을 만들어냈지. 그지? 너희들 알고 있는 시민혁명 뭐 어떤 게 있니? 명예혁명. 어디서? 영국 명예혁명.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프랑스, 그지?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뭐 이런 거, 그지? 또 뭐 미국의 독립혁명까지도 얘기를 하죠. 혹자는 결국은 미국이 독립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아졌죠. 프랑스, 영국 그리고 좀 시계열적으로는 조금 뒤지만 미국의 독립혁명까지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국가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안 돼요? 되나? 자, 이런 이론들이 있었고 시민혁명들 그 중에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이제 사회계약설 관련된 주요 이론가들의 이론적 입장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외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은 생각보다 이제 현대민주주의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거를 조금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8쪽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먼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거는 뭔가 이 학자만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학문 용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얕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3분 정도 들여보고
3분 지난 뒤에는 저랑 같이 조금 그래도 강독을 하면서 좀 중요한 사상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3분 정도 읽어보십시오. 지금 네, 18쪽이에요. 그래요. 돌아가고 있지? 오케이. 자, 홉스부터 가보게요. 홉스 어떤 느낌 들었어요? 홉스 성악설? 성악설. 그죠? 일단 사람 좀 나쁘게 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지? 사람은 나쁘니까 일단은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좀 강력한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지, 그지? 강력한 누군가가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 그지? 그런 느낌이 보통은 대부분 맞아요. 근데 좀 명밀하게 따져보면서 읽어보면은 인간은 허영심을 가진 악한 존재이다. 진짜 나쁜 말 써놨다. 너무 나쁘다 이 사람. 악한 존재, 그지? 인간관에 대해서 성악설의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이야. 예? 여기 또 이제 킬포가 나오지. 이제 홉스 형님의 킬포 만만투, 만인에 대한 마인투제, AKA 만만투라고 해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는 뭐 그런 상황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섬뜩하지 않니? 죽음에 대한 공포의 상태이다. 얼마나 이 사람은 사회가 무서웠을까? 문 안 걸어 잠그면 다음 날에 누가 내 멧돼지를 칼로 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상당히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런 엄두도 못 내게끔 하는 관리해줄 가디언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홉스가 지은 책 이름이기도 해. 홉스가 지은 책 이름이기도 해요. 그 보면은 아니다. 하여튼 아주 좀 무서운 군주같이 생긴 사람이 거인으로 막 나와서 칼 들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 막 그려져 있거든요. 리바이어던에 보면은 주권자, 공권력, 국가. 리바이어던은 그래서 가상의 어떤 주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주를 의미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자연권을 전부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권을 전부 양도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자연권과 자연 상태는 무엇인가? 그지? 자연 상태, 자연권을 이제 각각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말해서 국가, 성립, 뭐 이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당연히 뭐 옛날에 고대 국가 이런 게 아니겠지. 근대 국가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예, 근대적인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에서 이제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뉘앙스로 좀 받아주면 좋겠어. 굳이 법에 명시 안 돼 있어도,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정말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이 있지. 생명권, 그죠? 생명권 같은 것들. 생명권에 대한 얘기들이 법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서 사람을 마구 죽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왜? 그냥 그 사람 자체의 존엄성은 굳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인간 XX라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 당연한 거라면. 너무 당연해서 굳이 법에 명시 안 돼도 정말 중요한 그런 권리들. 그걸 자연권이라고 해요. 물론 그렇지만 현대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문서에 법에 담아 놓기는 했지만 굳이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해서 모두가, 그지?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는 그런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연권에 대해서 그 자연권이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죠. 홉스가 말하는 자연권은 생명과 안전에 좀 중심되어 있는 모습이지. 자연권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 생명권,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권은 생존권이었던 거야.
복종 계약을 체결한다 돼 있고 주권이 리바이어던한테 있다. 이러면서 자연권 양도한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 보호에 충실하지 않더라도 이 일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거 좀 그지 같은 건데 되돌려 받을 수가 없대. 그죠? 줬다 뺏는 거 안 된다 이거야. 리바이어던 네가 한번 찍었으면 픽했으면 그냥 따라.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리바이어던을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자율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옛날에 어떤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런 거랑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니들이 동의하에 리바이어던을 던과의 계약을 해라 이 얘기야. 그것만큼은 확실히 기존의 어떤 왕조국가 세습되는 형태의 국가와는 달라요. 그거랑은 다르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 이유는 이런 데 있긴 하겠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한번 리바이어던에게 칼을 쥐어줬으면 빼들지 말고 그냥 개기지 말고 그냥 복종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절대 군주제지. 예. 이해되셨죠? 홉스는 그런 뉘앙스야. 다음 로크는 좀 복잡해. 안 복잡해. 안 복잡해. 보자.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아. 백지와 같아. 이 얘기 뭐 많이 들어봤지? 백지설 이런 거. 백지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처음부터 살면서 나면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님. 착하게 난 것도 아니고 못되게 난 것도 아니야. 그냥 지가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후천적으로 달라질 뿐. 성무, 선, 악, 설을 주장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자 뛰어나세요. 자 이성적인 인간이 모여 사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다. 근데 끝까지 읽어야 돼. 자유롭고 평등은 한데 그러나 하지. 그지?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연 상태도 좋으면 굳이 계약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계약할 이유를 로크는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나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분쟁을 해결할 법도 없으며 판결을 집행할 집행관도 없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력 분립의 원리 같은 게 나오는 거지. 뭐냐면 이제 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법이 없다. 법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법을 만들어라는 얘기잖아. 법을 만드는 부처? 지금 우리 현대국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입행사 중에 어디지? 입법부지. 입법부에 대한 필요성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판결을 집행할 집행관. 입행사 중에 어디지? 행정부야, 사법부야? 사법부야? 행정부야? 이 친구 대도 행정부예요. 자,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오늘도 마지막에 이제 궁금해서 다시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 사법부는요. 법리에 근거해서 사건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판단까지만 해요. 판결까지만 해.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행정부의 소관입니다. 예컨대 깜빵, 교도소 이런 데 가보면 관할이 법원 이런 게 아니라 법무부예요. 법무부야, 법무부.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집행을 한다라는 것은 정책을 집행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입법부와 행정부가 없어서 각자 권리를 보존하는 게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침해받을 위험에 놓여 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언젠가는 니들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겁주는 거야, 로크가. 그지?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로크가 봤을 때는 여기죠, 여기. 재산권. 재산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생명, 자유, 재산을 포함한다. 라고 적혀 있지? 로크가 말한 자연권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재산권인데 그 재산권에는 생명권, 자유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잖아. 재산이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야. 그냥 죽고 남는 거 없잖아요. 생명권도 당연히 보장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불안 상태 제거를 위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국가 권력은 인간의 동의로 정당화되고 이때 인간은 국가에 자신의 자연권을 일부 위임했다. 일부 위임이에요. 일부 위임. 또 자연권의 위임을 홉스는 싸그리 다 줘. 그냥 생명권도 다 넘겨.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군주가 그지? 뭔가 어떤 국가의 안전을 해야 한다 하면 그냥 다 죽여도 된다라고 본 거야. 생명권을 앗아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는 않아. 자연권의 일부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때 국가가 재산보호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킬포인데 언제든지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항권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혁명 그런 것들 저항권 뭐 시민 불복종 뭐 이런 거 배웠죠 작년에. 그런 거랑 밀접히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그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권력 분립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어야 해. 더 나아가서 이제 로크 이후에 몽테스키에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크 같은 경우에 이권 분립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립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이 로크가 생각했었던 입법부는 있잖아. 로크가 생각했던 입법부는 법의 어떤 제정과 그 법의 제정에 근거한 판단까지 모두 입법부가 하도록 하는 것이었어. 로크가 말한 입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실제 현대국가가 이제 이후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입법부 권한이 세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독립시켜야겠어.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하여서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학자는 이후의 몽테스키에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가 정신없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니? 예, 하여튼 넘어가도 되겠어요? 아니면 좀 기다려줄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알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 킬포는 사회계약설 쪽인 것 같고 두 번째 킬포는 기본권 파트. 기본권 파트가 두 번째 킬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잘 이해하면서 외우시라 말씀을 드려요. 넘어갈까? 했고 이제 루소가 나왔어요. 시간 관계상 루소하고 사회계약설 그 이론 간단한 비교하고 끝낼게. 자, 끝낼 테니까 조금만 집중하자.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선한 존재. 어우 착해. 어우 착해라. 성선설. 어우 착해. 네, 죄송해요. 네, 성선설입니다. 성선설. 사회환경과 선한 존재인데 타락한데. 무엇에 의해서? 사회환경과 문명에 의하여 타락을 한다. 타락을 한대요. 불쌍해. 어떡해. 왜 하는 거야? 그 사회환경과 문명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유재산의 등장으로 인해 나오는 불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본주의 사회되고 하면서 조금씩 각자의 재산 소유권에 대한 어떤 보장과 인정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경제적 불평등이 또 정치적,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번져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타락하는 모습이라 했어.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자연권이 충돌해서 각 개인은 자기 보존이 어렵다. 그지? 재산을 더 가지고 덜 가지는 과정 중에서 누군가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겠지. 그지?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람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협력체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힘을 모아 살계약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또 킬포 중 하나가 계약에 참여한 개개인은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이 구성하고 있는 도덕적 인격체에게 이를 이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 즉 기존의 홉스로 말이 제가 흥분하면 안 돼. 자, 홉스 로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른 그지 누군가한테 왕이 권력자야. 저희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희의 재판관이 되어 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지. 응?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지 지금. 아니라잖아 이게. 이게 아니라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사람이야. 그냥 개인 시민들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인격체 할래요. 도덕적 인격체 할래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현대국가에 왔을 때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라고 얘기를 하지. 누군가에게 권력을 맡기고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대의제가 아니라 직접 민주제를 주창했다. 요 얘기야.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 알았죠? 그게 웃긴 거지. 그들의 자유는 자신들에 의해서 포기된 것이 아니고 단지 이전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 인격체. 뭐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든 국가 권력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의지뿐이다. 루소가 상당히 좀 밀고 나갔던 유행어가 일반 의지라는 유행어입니다. 일반 의지. 일반 의지란 개별적 특수 이익의 집합이 아닌 특수 의지가 아닌 객관적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의 이익이다. 쉽게 말해서 공익이야. 지금 현대말로 하면 일반 의지 이퀄 뭐라고? 공익. 공동의 이익. 공익의 반대는 뭐니? 사익.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인격체들이 원하는 것들, 모두가 원하는 것들을 정책으로 시행하고 해야지. 이 중에서 조금 이제 재산을 더 가지고 있는, 그지? 재산을 더 가지고 있는 소수의 누군가가 이 사람들만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여기 전체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안 된다는 거. 또 마지막, 주권은 절대적이고 양도할 수도 없어. 양도할 수 없고 대표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말 진짜 길다지. 절대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대표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없는. 약간 그거 생각난다. 그 뭐 감사 인사하는 그거 있잖아. 막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그거 있잖아. 그거 생각나지 않아? 약간 그거 느낌 나. 어쨌든 주권은 정말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쪼갤 수도 없어. 쪼갤 수도 없고 누구한테 줄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아주 힘줘서 했던 게 루소야. 알았니? 불가양 불가분. 직접 민주주의의 맥락과 연계가 되는 거지. 다른 권력자에게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권은 내가 가진 소중한 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이상하네. 네. 이해되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계약서를 이제 약간 방금 전에 봤었던 글을 도표로 정리를 한다면 이제 옮겨 적을 엄두가 나지 않겠지. 어차피 주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뭐 잘 보세요. 마음 편하게. 홉스의 본성은 그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성악설, 그지 나쁜 사람들, 그지 뭐 이런 거였고, 노크는 그냥 뭐 니들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고 나쁘게 태어난 거 아니야. 니들은 그냥 태어날 때 백지였음. 뭐 이런 얘기. 루소 말했지. 너무 착해. 성선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자연 상태들은 그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 한편 로크나 루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로크와 루소의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겠어. 근데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지. 재판관과 집행관의 부재라고 로크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불평등의 잠재적 여지가 있다라고 루소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각자가 언급하고 있는 자연권은 홉스는 생명권에 불과했지만 로크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사실 뭐 루소는 뭐 자유권, 평등권이라고 내가 해놨지만 여기에 뭐 재산권이 없었을까? 결국은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또파심해 드리는 얘기지만 로크는 자연권의 생명권이었지만 루소는 자연권의 생명권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제가 편의상 적어놓은 거니까. 내가 봤을 땐 거진 비슷해. 그래서 어쨌든 사회계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홉스는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죽이셔도 됩니다. 전부 양도설. 로크 어떻게 입법과 행정과 관련된 재판관, 집행관과 관련된 권력들이 일부 양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양도 안 된다. 그냥 우리는 도덕적 공동체를 세우겠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 다스리겠어. 직접 민주제. 한편 로크는 간접 민주제. 홉스는 민주제라고 하긴 힘든 절대 군주제. 그지? 저항권 부분에 있어서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크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소는 저항권을 인정할 것도 없죠. 직접 민주제고 다른 권력체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항을 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잘 지내고 해피엔딩이야. 그지? 그런 의미에서 저항권 개념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더라.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대민주주의까지 하자고 하면은 나 죽일 거지. 끄덕끄덕. 씨. 알았어. 살아야지 나도.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현대민주 정치는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네.